들리십니까? 예. 자, 다시 할게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정말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이 외국 언론하고 뭔가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100년이 지났던 1000년이 지났던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죠. 더군다나 일본은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우리를 침략했고 400년 500년 전에도 침략을 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역사는 2000년 3000년 도대체 수천 년인지 몇천 년인지 알 수 없는,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알 수 없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바로 남부지방에 침략한 왜구들을 내쫓은 이른바 황산전투 승리 때문 아니었습니까? 자, 그 정도였으면 이거 일본의 조선 침략은 이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100년, 200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전의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장난합니까? 그리고 지가 뭔데?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는데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그리고 이 미친놈은 지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근데 국민들을 설득하지는 않고 지 멋대로 해제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자가 다 있을까요? 지가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막해도 됩니까?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짓밟고 민족 자존심을 짓밟고 이런 짓을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느냐고요. 자, 이런 새끼야말로 진짜 사기꾼이죠.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기꾼. 바로 윤석열입니다. 자, 100년 전의 일로 일본한테 또 사과를 요구할 수 없었다. 이거는 전형적인 친일파의 사고방식입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변명을 했죠. 내가 친일을 한 것은 빨갱이를 잡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차이가 있다면 빨갱이가 아니라는 건데 대한민국의 적이 빨갱이라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 친일파가 아니다. 요딴 궤변을 늘어놨었습니다. 그게 친일파죠. 자, 지금 윤석열이 한 얘기는 이 친일파적 사고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보 상태가 너무나도 위협적이라서 안보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즉, 북한이 너무 강하게 북한의 침략이 너무 위협적이라서 그래서 일본에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북한 하나 건사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세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야?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빈국이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동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 북한입니다. 국민소득이 낮고요. 생활 수준이 낮습니다. 의료 복지 체계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게 현재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을 상대를 못해서 일본까지 끌어들여야 한다고? 그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새끼가 할 소리야?
진짜 대갈박에 뭐가 들었는지. 부동시가 지가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가고 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부동시라고 군대 안 가는 새끼가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북한한테 진다는 소리가 나오지. 자, 어쨌거나 보세요. 북한 때문에 일본하고 손잡아야 한다. 북한 빨갱이 때문에 내가 친일을 했다. 대한민국의 적이 빨갱이면 나는 대한민국에 애국한 거다. 요 얘기를 한 것이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이 떠든 궤변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런 친일파들은 처음부터 일본이 없으면 존재하기가 어렵죠.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일파들의 변명이 가능했던 거고요. 일본하고 끊임없이 내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변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즉, 이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도 일본하고 내통을 하면서 그 변명거리로 내세운 것이 북한인 거죠.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손잡아야 돼 라는 겁니다. 참 나라 팔아먹는 변명도 다양하죠. 북한 때문에 나라를 일본에 판다고? 개새끼지. 예? 이게 노딱부터도 내가 어쩔 수 없겠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때문에 나라를 일본에 판다고? 이 개새끼가? 자, 친일파들의 대가리 속에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라고 뭐고 필요 없고, 나라하고 민족이고 민주주의고 필요 없고, 그저 자기는 일본에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신라가 끊임없이 당나라하고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겁니다. 연결만 되면 살 수 있다는 거지. 사실 뭐 신라하고 지금 친일파하고 좀 비교할 상황은 아니에요. 신라는 뭐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신라 왕족들하고 친척쯤 되는, 신라 왕족의 친척쯤 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 지역 토호, 지역 정권을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 제후로 살고 있었다고 하죠. 제후 세력으로 이렇게 산동 반도에서 세력이 꽤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자기 친척집들하고 연결을 해야지, 중국에 있는 친척집하고 연결을 해야지 한반도에 있는 신라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얘네들도 하는 짓이 그런 거지. 자기 친척집이 지금 일본에 있고 일본에 있는 친척들하고 연결고리를 딱 이어놔야지 자신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도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일본과 내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통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핑계거리로 북한을 드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친일파의 사고방식인데, 이 친일파의 사고방식을 지금 윤석열의 조종아리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 윤석열의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의 백일 사진인지 돌사진인지야. 여기에 놓여있는 돈이 일본 돈이다, 한국 돈이다를 가지고 참 논란이 많았죠. 지금도 끝까지 확인은 안 돼요. 일본 돈인지 한국 돈인지 확인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돈 같고 어떻게 보면 한국 돈 같기도 하고 명확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본 돈이든 한국 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논란이 왜 나왔느냐는 거죠. 왜 하필 윤석열한테는 이렇게 친일 논란이 이어졌던 걸까요? 어릴 때부터 친일, 날 때부터 친일, 집안 자체가 친일.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거는요, 이 돈이 한국 돈이든 일본 돈이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 돈이라고 해도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게 친일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윤석열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일본은 깨끗하고 아름답다.
오래간만에 왔더니 고향에 온 것 같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찍찍 갈기고 다녔습니다. 일본 돈이 아니고 한국 돈이라고 해도 얘는 애시당초 머릿속에 든 거는 일본에 대한 추앙과 숭배입니다. 친일파지. 친일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일본에 갖다 팔아먹은 매국노죠. 친일 매국노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미국의 종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윤석열이 미국의 하수인 이까지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미국의 하수인은 일본이고요. 일본의 종놈으로 있는 것이 윤석열이죠. 어디 그렇게 갑자기 한 수를 하나 자기 주인이 윤석열의 주인인 일본이고 일본이 미국의 하수인인데 어떻게 감히 종놈인 윤석열이 주인을 뛰어넘고 미국하고 바로 직거리를 하겠어? 있을 수가 없죠. 윤석열은요, 미국의 종놈이 아니라 그냥 일본의 종놈인 겁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는 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 왜 날 때부터 친일일까?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원인을 여기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대 친일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친일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두 곳. 원래는 세 곳이라고 했어요. 친일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세 곳. 하나가 군대, 하나가 검찰, 또 하나는 경찰. 원래 우리나라 경찰의 시작은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의 경찰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일 경찰들의 소굴이었는데 최근에 경찰의 젊은 그리고 좀 양질의 인재들이 좀 괜찮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경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경찰 내에 쌓여있던 친일 잔재는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경찰보다 더 심한 친일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대와 검찰입니다. 경찰의 친일 잔재는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친일 경찰이 오늘날의 독재 경찰이 되었다라는 비판 계속 흘러왔어요. 그리고 이 친일 경찰 때문에 무식하고 무능한데 독립투사 때려잡던 고문경찰, 독재경찰의 이 악명이 사실은 검찰을 키워준 거죠. 경찰이 저렇기 때문에, 경찰은 친일파기 때문에, 경찰은 무식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오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라 이런 식이었던 거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힘이 강하게 된, 우리나라 검찰이 힘을 키우게 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런데 검찰은 친일파가 아닐까요? 자, 저는 그렇게 봐요. 경찰이 생계형 친일파였다면 검찰은요, 태생적, 이 범죄형 친일파는 검찰입니다. 옛날에 친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 놈들, 그 자식들이 다 뭐였는 줄 아세요?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판검사 했어요. 일본 공무원 했어요. 그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와 법조계를 장악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검찰의 시작이 된 거예요. 경찰은 너무나도 티가 나게 친일 고문 경찰들이 그대로 잔존하는 바람에 비판의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검찰은 사실은 그보다 더 독종이고 더 영악하고 더 민중의 피를 빨아먹은 저열한 것들이지만 배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비판을 피해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요, 법조계만큼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곳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면 한동훈이도 고시 칠 때겠죠. 예.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행했던, 우리나라 고시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민법책이 있었습니다. 곽윤직 교수가 쓴 민법 총칙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곽윤직 교수의 민법 총칙, 그거는 사실은 일본의 아처영이라는 학자가 쓴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용어부터가 거의 일본식 표현이었어. 표현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대리.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민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라는 건 뭐냐면요, 겉모습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상황, 이것을 보고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했는데, 자, 겉으로 보일 때는 대리권 없이, 위임 없이 대리권을 행사했는데 자칫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것을 표현대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대리권이 있다. 근데 겉모습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표현대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아니, 법률 용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척 보면 누구나 알아듣기 쉬워야지, 그래야지 그게 법이잖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왜 법을 쉽게 만들어야 되느냐? 쉽게 써야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표현대리 이딴 소리를 쓰면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제가 볼 땐 그래요. 대리 오인입니다. 대리권 오인, 대리권 오해, 대리권 오인이죠. 오인 대리라고 해야지. 오인 대리나 대리권 오인 이렇게 해야지. 그게 표현 대리라뇨.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일본식 표현이야. 제가 대표적인 이런 예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표현 대리라는 말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수소법원이라고 있어요. 수소법원. 수소법원? 산소법원도 있어? 탄소법원도 있나? 이산화탄소도 있을까? 예. 도대체 수소법원은 무슨 말일까요? 수소법원은 받을 수, 소송 소자입니다. 수소법원은 소송을 받은, 소장을 받은 법원, 이런 뜻입니다. 소송을 받은 법원. 자, 그럼 뭐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가 뭐가 있을까요? 접수법원, 사건 접수법원, 접수처, 신청법원, 제출법원, 접수법원. 얼마나 좋은 표현이 있어. 딱 와닿잖아, 접수법원 하면. 근데 수소법원이라니? 산소법원도 있니? 또는 제소법원이든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좋은 표현인데 왜 수소법원이야? 뭐 산소법원도 있냐? 이산화탄소법원도 있을까? 질소법원도 있나? 자, 이처럼 법조계에는 친일의 잔재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데가 어디다? 군대지.
제가 사실 어쩌다 보니까 법조계하고 군대 다 양쪽에 상당히 많은 뭐 흔적을 남기게 됐고 나름 그쪽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군대에서 제가 쏘위 달았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작전 요무령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요, 한 중령급쯤 되는 사람들 중에는 작전 요무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전 요무령이 뭐야? 작전 요무령? 요자는 요구할 요자, 무는 업무 무자, 령은 법령 령자. 자, 작전을 할 때 요구가 되는 업무를 기록해 놓은 명령집. 그게 작전 요무령입니다. 요령. 작전 요령이지. 작전 요령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작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전 교범, 정확한 표현은 그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작전 교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또는 작전 지침,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얼마 전까지도 작전 요무령이라고 불렀어요. 징하지? 즉 법조계와 군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일 잔재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군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짓밟은 곳이죠. 네. 검찰은요, 정말 참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군대는 지금 작전 요무령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상작전 지침 이렇게 나왔어요. 바뀌었습니다. 작전 지침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고요? 우리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사실 뭐를 모델로 한 거다? 아시는 분? 예. 우리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모델은요, 도쿄지검 특수부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활성화시킬 때 애시당초 그 개념이 뭐였다? 도쿄지검 특수부를 머릿속에 넣고 거기다 간 거야. 자, 그러니 검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친일 잔재 속에 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러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친일적인 환경에 살았어. 아버지는 일본 문부성이 그 장학금을 받아서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교수로 활동하고 살아왔어, 평생을. 그리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도 구수했을 때 더 이상 한다고 해서 내가 대제 교수 사법시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뭐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학교 쪽으로 좀 방향을 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일본 유학까지 거론이 됐었다고 해요. 자, 어쨌거나 살아온 환경 자체가 친일이야. 그런데 직장도 친일이야. 그런데 군대도 안 갔네.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다 친일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릿속에 친일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검찰 결국에 윤석열의 의식 구조가 저따위가 된 것은 얘가 원래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일제 치하 친일적인 사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글쎄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참, 근데 일본식 사고방식의 제일
일본식 문화, 일본식 사고방식의 가장 큰 해악이 뭐냐면요. 기득권층이 다 해먹는다는 것이고, 가진 자가 횡포를 부린다고 해서 백성들이 아무도 반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일본의 가장 안 좋은 문화는 바로 이겁니다. 가진 자, 기득권을 가진 자, 권력자가 함부로 행동한다고 해도 절대 민중이 뒤집어 엎지를 않아요. 원한을 품은 개인이 누군가를 공격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원한을 품은 개인이 자신의 그 상전을 살해를 하기는 하지만, 민중이 봉기를 해서 체제를 갈아엎는 행동은 안 합니다. 그게 일본의 특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개개인은 되게 순종적이죠. 하지만 민중은 다릅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함께 뭉칠 수 있는 게 우리 조선민족입니다. 그런데 친일적인 사고에 굳어 있으면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지멋대로 하는 거야.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시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백성들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저래서 못 모르고 설치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